대통령이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야당과 국민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인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수용 불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무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위장 전입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점 이후 위장 전입자는 인선에서 배제하고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서훈 정보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로 무단 공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인과 부인의 수십억 원대 재산에 대해서는 맞벌이로 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이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매주 미사일 종류를 바꿔가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데일앤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뭄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에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내깔 물이 지금 거의 말랐어요. 지금.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일부 댐과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눈바닥이 말라가면서 농민들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체류하며 국내 입국을 거부해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레 국내로 들어옵니다. 곧바로 검찰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되는데 최순실 씨 심경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지나가는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해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안쓰러웠어요. 좀 누운 상태에서 막 비명 지르니까 세 사람이서 제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피해자는 경찰이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사의 횡포로 한순간에 투자금을 잃고 간판을 내리는 프랜차이즈 점주가 적지 않습니다. 최소 10년간은 점주의 영업을 보장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또 다른 본사의 갑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했던 이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면서도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가 됐던 사유가 5대 비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은 아니었고 그야말로 원칙을 공약했던 거라고 밝혔습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수위 과정이 없어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사가 시작됐고 결국 논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야당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총리 인준 문제가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면서 공약이나 원칙의 후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과나 유감이 아닌 양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공약을 어긴 게 아니란 걸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놓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총리 인준안 통과에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또 정의당이 힘을 모으면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준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는 일단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협조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까지 이어진 국민의당 의원총회. 강경했던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달라졌습니다. 총리 인준안 통과에 협조하기로 당론을 정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도 총리 인준안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야당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해를 구했고 공약 준수 의지를 밝혔다며 새 정부의 출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총리 인준 절차에는 협조하되 찬반 여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라든가 이런 절차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할 생각이고 다만 찬반 여부는 내일 의총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반면 자유한국당은 총리 인준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을 이행하라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가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가세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는 확보했지만 정부 여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위장 전입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난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은 고위공직자 후보에서 원천적으로 빼겠다는 겁니다. 현재 논란이 된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시기는 모두 2005년 7월 이전입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2005년 7월은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법이 통과된 때입니다. 이 이후에도 위장 전입을 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관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이 시점 이후의 위장 전입은 목적에 상관없이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면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달리 말해 이 시점 이전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 전입은 매번 거주지에 맞춰 주소를 옮기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양해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면 위장 전입 시기와 목적 면에서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세 후보자는 예외가 됩니다. 면죄부를 주려는 기준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는 적극 부인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확대된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그런 꼼수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역 면탈과 논문 표절 등 나머지 인사 원칙도 청와대와 국정자문위가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논문 표절은 이른바 신정아 학위 위조 파문 이후 교육부가 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든 2008년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유력하고 병역 면탈은 시점과 상관없이 원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청와대로선 일단 국무총리 인준안은 한 곱이 넘긴 셈인데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역시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야당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게는 거짓말 의혹을,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겐 이른바 다운 계약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고은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위장 전입 사실을 밝혔습니다. 2000년 2학기에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이후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흠결은 있지만 능력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에다 거짓말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강 후보자가 장녀의 전학을 위해 2000년 7월에 위장 전입한 곳은 서울 중구 정동 아파트입니다. 이화여고까지 도보로 132m, 약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친척집이라던 이곳이 사실은 1995년까지 이화여고 교장을 지낸 신모 씨 집이었습니다. 한 말씀만 그래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 분위기 같은데요. 아니, 뭐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내내 침묵하던 강 후보자는 저녁에 전격적으로 위장 전입 의혹을 사과했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은사의 소개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척 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 없이 이렇게 행한 일이 이렇게 여러 무리를 잇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인 1999년에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1억 7,550만 원에 구입하고도 5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위장전입 등도 문제 삼고 있어서 청문회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최고원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정치부 강청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두 야당이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일단 국무총리 인준안은 모레 통과 가능성이 커지긴 했는데 아까 보신 대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좀 입장이 강경해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이 불씨가 좀 여전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아예 이낙연 후보자 총리 지명 철회하라고 초강수를 뒀고요.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나머지 청문회 대상자들은 훨씬 더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각을 세웠거든요. 이 총리 통과되더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이어지는 장관 청문회 분위기가 앞으로 의혹도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게 협치고 그 협치가 아마 지금 가장 필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 지금 국회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 협치가 좀 가능한 분위기인가요? 여당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 협치 그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국민의당이 협력하기로 돌아선 이상 오늘 의결 정족수인 과반이 넘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라도 보고서 채택 시도하고 또 표결 시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 했다는 건 새 정부 첫 인사부터 이 야당과 협치, 협력 이런 분위기 깨지 않겠다는 판단에서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대통령 메시지를 좀 들여다보면 네. 이 무조건 사과가 아니라 인수위 없이 서두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다. 어쩔 수 없었다. 양해해달라. 결국 협조해달라는 말이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세게 나온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협치가 참 중요한 건 맞는데 네. 요즘 상황 보면 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여전히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오늘 국회에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서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무단 공개된 사건과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의 각종 정치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NLL 포기 발언 논란과 직결된 참여정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상회담록 공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2013년 회의록 공개를 결정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 대해선 국정원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서 후보자의 안보관과 문 대통령의 공약인 대공수사권 이전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이 대공수사권을 안 하겠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특히 간첩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대공수사력이 약화돼서는 안 되죠. 상가 6채를 포함해 서 후보자와 부인의 수십억 원대 재산 형성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상가 6개를 가지고 계시죠. 아마 시가로 한 4, 50억 원 될 텐데. 서 후보자는 약사인 부인과 맞벌이에 모은 돈에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며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012년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월 1,000만 원씩 자문료를 받은 것에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각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직사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채 기존 정책에서 포장만 바꾼 게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병남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엿새 동안 진행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작심한 듯 질타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받드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까지 공직자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등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 정책의 포장만 바꾼 것들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많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책들을 길만 바꾸는 표지갈이 하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띄었고, 또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부풀리고 불리한 공약은 줄이려는 행태도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경총의 반발을 질타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번엔 관료 사회에 날을 세운 겁니다. 애초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2개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 과정에서 대상을 50여 개의 부처로 크게 늘렸습니다. 관료 사회에 쓴소리를 쏟아내고 업무 보고 대상까지 확대한 건 결국 고강도 개혁을 위해 정부 부처에 대한 집권 초기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는 IRBM, 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만도 새 정부 출범한 뒤에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미사일 기종을 바꿔가면서 도발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새벽 5시 39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 120여 킬로미터까지 상승한 뒤 4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평안도 일대에서 2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이번에는 동해안으로 장소를 옮겨 또다시 도발에 나선 겁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미사일이 6분간 비행했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거리 300, 500, 1000km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미사일은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됐다는 점에서 스커드-C와 가장 유사합니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이 지난 3월처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수는 현재까지 최소 한 발로 평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수는 분석 중입니다. 청와대는 군의 보고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긴급 소집했고 정부 성명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때마침 방한한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 등 상하원 의원단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와 아태 지역 안정을 위해 미 의회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북한이 왜 계속 도발을 멈추고 있지 않은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미국도 예전보다는 좀 협상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대북 협상에 유연한 정부가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계속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는 건가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실험을 계속 해야 됩니다. 실험하는 만큼 미사일은 이제 향상이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이제 정권의 생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미사일 개발은 계속 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외부에서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북한은 핵 포기 안 할 거다라는 인식을 주변국이 갖게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나 뭐 미국이 계속 북한한테 좀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협상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북한이 보면 한국과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제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좀 보면 한국과 미국이 이제 민주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고 이 정권이 바뀌면 이제 정책도 상당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북 정책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유동적일 수 있는 대북 정책보다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핵과 미사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의 막무가내식 핵질주 막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를 보면 북한의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어떤 지렛대를 삼아서 협상 조건으로 삼아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지금 김정은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협상은 계속 이렇게 좀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근데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시대로 궁극적으로는 김정은도 이제 협상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협상력을 높여서 미국으로부터 체제,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점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굉장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데에 어떤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 국면으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덴마크에 머물러 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레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정유라 씨의 귀국이 이번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아직은 5월인데 한여름 같은 날이었죠. 경남 밀양의 기온은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6.6도까지 올랐습니다. 경주, 영천,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방도 35도를 넘으면서 올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폭염주의보는 전남 일부 지역에도 내려졌습니다. 때이른 폭염은 기승을 부리고 비는 내리지 않고 극심한 봄 가뭄에 농민들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보령댐 상류입니다. 댐 바닥에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곳곳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수몰됐던 도로는 물론 집터가 있던 흔적까지 모습을 드러낼 정도입니다. 산에서 댐으로 흘러들던 물길에는 물기 하나 없는 자갈더미만 잔뜩 쌓여 있을 뿐입니다. 보령댐의 현재 저수율은 10.1%, 수량은 1,200만 톤에 불과합니다. 인근 8개 시군의 생활용수 공급을 제한해야 할 심각 수준까지 330만 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수류에서 11만 5천 톤을 끌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25만 톤 정도 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보령댐의 물이 갈수록 줄어들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대청댐과 용담댐으로부터 하루 3만 1,000톤의 물을 끌어와 당진과 서천 지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61% 수준에 머물면서 내륙의 일부 저수지들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대지 못한 노는 아직 논가리조차 하지 못해 모내기도 못할 지경입니다. 보에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냇갈 물이 지금 거의 말랐어요 지금. 중부지방은 다음 달 10일까지 모내기를 끝내야 하는데 농가 절반 이상이 모내기를 못한 상황. 계속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농심도 타들어갑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봄가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뭄 대책비 조기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상시 개방하려던 일부 4대강 보도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수량을 조절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남승무 기자입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1973년 전국 기상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강수량입니다.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대책비를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기, 충남, 전남 지역 등 당장 급수가 급한 지역의 지하수 개발과 저수지 물 채우기, 절약급수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도 농식품부에 가뭄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점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관 주재 시도 합동 가뭄 상황 점검 영상 회의와 경기 충청 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달 1일 수문 개방 예정인 일부 4대강 보에 대해선
가뭄에 대비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충남 공주보의 경우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감안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천천히 수량을 조절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이처럼 4대강 일부 보를 개방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가뭄이란 복병을 만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다음 달 1일 개방되는 보는 모두 6개입니다. 낙동강의 고령보와 달성보, 창녕보와 함안보, 그리고 금강의 공주보와 영산강의 죽산보입니다. 기온이 올라 녹조 피해가 커지기 전에 보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기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전에 즉시 개방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가뭄 상황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선까지만 물을 빼기로 했습니다. 보에 따라 현재 수위보다 20cm에서 최대 1m 25cm까지 수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를 건설한 지 5년이나 돼 생태계 변화가 일어난 만큼 16개 보를 전면 개방할지는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이렇게 수위를 찔끔 낮추는 것으론 수질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업용수가 절박하지 않은 낙동강 일대까지 소극적으로 수위를 낮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과감한 보의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하필 이 가뭄 때 보를 여느냐는 농민과 왜 그 정도밖에 안 여냐는 환경단체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돌보는 게 힘겨워지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뒤 1년 넘게 괴로워해오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계단 뒤편 바닥을 경찰이 도구를 이용해 파내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흙 속에서 흰색 천으로 둘러싼 시신이 나옵니다. 피해자는 1년여 전 이곳에 살던 78살 장모 씨. 같이 살던 아들 55살 채모 씨가 지난해 3월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뒤 살던 집 계단 뒤편에 묻고 벽돌과 시멘트로 막아버린 겁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채 씨는 홀로 치매에 걸린 노모를 수발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대소변을 자기가 수발하고 엄마 때문에 참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채 씨는 범행 2달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가족이 아무도 없다 보니 장 씨가 숨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등을 전전하던 채 씨는 1년 3개월이 지난 오늘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고 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경찰이 지나가던 시민을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해 마구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닷없는 날벼락에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걸어가는 한 남성 뒤로 경찰들이 따라붙습니다. 다가서는가 싶더니 남성을 덮쳐 넘어뜨린 뒤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이 31살 김모 씨를 용의자로 오인한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 씨는 체포된 지 50분 만에 풀려났지만 눈과 얼굴, 팔 등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좀 안쓰러웠어요. 눈 상태에서 막 비명 지르니까 세 사람이서 제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접선 장소를 김 씨가 배회해 용의자로 착각했다며 도주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렬함에 저항하니까 범인인 것 같으니까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경찰들은 어쩌면 제압을 하고 체포를 하려고 한 거고요.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해당 경찰서장은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렸고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한 경찰은 감찰을 거쳐 잘못이 있으면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려면 가입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까지 많게는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도 본사의 횡포로 한순간에 쫓겨나는 점주가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점주의 영업을 보장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점주를 쫓아내는 본사의 갑질이 사라졌을까요?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식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했던 57살 김모 씨. 각고의 노력 끝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달 초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가맹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의도 해봤지만 김 씨는 결국 간판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거 하나 없어지면 난 어떡하냐. 이게 내 직장인데 그거는 자기들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원들도 다 직장을 잃고. 본사가 직영점 전환을 추진하면서 10년간의 영업을 접고 2년 전 간판을 바꿔 달아야 했던 이모 씨는 요즘 한숨이 늘었습니다. 단골과 노하우를 믿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을 고수하자 본사가 최근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24시간 직영점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4천인가 이렇게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상권을 개척한 거죠. 신규 상권을. 또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해왔고.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가운데 30% 안팎인 6만여 명은 영업 10년 차 이상. 최소한 10년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놓은 법의 취지를 정반대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런저런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가맹본사의 요구를 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거죠. 정부와 여당은 가맹점 보복금지 법안 등 가맹점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덴마크에 체류하면서 입국을 거부해온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됩니다. 검찰은 모레 정 씨가 입국하는 대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검사와 수사관을 덴마크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는 모레 낮 3시 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한 뒤 암스테르담에서 우리 국적기로 갈아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송환 업무를 담당할 검사 1명과 여성 수사관 등 5명을 덴마크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코펜하겐에서부터 정 씨와 동행할 예정인데 암스테르담에서 우리 국적기를 타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송환에는 덴마크에서 정 씨와 함께 체포됐던 남성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 등이 입국하면 즉각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정 씨는 지난주 강제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심 재판을 포기하면서 국내 송환이 확정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검이 정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훈련 지원을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뇌물로 보고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최순실 씨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정유라 씨의 진술에 따라서 국정농단 사건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3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최순실 씨 재판과 합쳐지면서 두 사람은 엿새 만에 다시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메모도 하고 또 변호사랑 상의도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감색 재킷을 입은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와는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간간히 박 전 대통령을 바라봤지만 박 전 대통령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조사에서 최 씨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주진영 전 한화증권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주 전 대표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무언가 메모를 하거나 유영하 변호사와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1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찬성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한 말에 대해 주 전 대표가 국제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자 주 전 대표를 뚫어져라 보기도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비서관 등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가 제시됐을 땐 어이없다는 듯 웃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당분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마다 이어질 예정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대법원이 판사들을 상대로 형사재판을 생중계하는 건 어떤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현재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늘어선 긴 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방청권 추첨에 응모한 사람들입니다. 68명 모집에 525명이 몰려 경쟁률이 8대1에 달했습니다. 평소에 박근혜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도 되게 뜨거웠어서 오게 됐습니다.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실제 재판 모습을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없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규칙 때문입니다. 그나마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재판 시작 전 3분에서 4분 정도 촬영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아쉬움을 덜어줄 수 있는 재판 생중계 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형사재판장을 상대로 중계를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 허가한다면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허용할지 등을 물은 겁니다. 법원 안팎에선 찬반이 팽팽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투명한 변론 과정 공개를 통하여 오히려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잠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중계를 의식한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수 지역에서 1, 2심 재판을 실시간 방송하며 영국은 항소심의 재판부 발언에 한해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대법원 설문 결과로 재판 중계 허용을 위한 규칙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SBS 유란입니다. 네, 앞서 잠시 전해드렸듯이 더위가 5월부터 기승을 부리면서 이른바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유통업체들도 한여름에나 하던 이른바 보양식 마케팅을 한 달 이상 일찍 시작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삼계탕 음식점. 이른 무더위에 보양식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뜨거운 돌솥에 담긴 삼계탕을 먹자 벌써 기운이 솟는 듯합니다. 올 여름철에는 더위가 더 일찍 온 것 같아서 삼계탕 보양식으로 좀 들으려고 그렇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여름 보양식은 6월 말 이후 한여름이 최대 성수기인데 올해는 벌써부터 인기입니다. 폭염특보가 예년에 비해 10일 이상 앞당겨질 정도로 더위가 일찍 찾아온 게 이유입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여름철 건강을 챙기기 위한 관련 식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보양식인 장어는 이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전복과 닭고기 판매도 각각 134%와 15% 늘었습니다.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삼계탕 간편식도 50% 이상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빠른 더위로 인해서 7월에 행사하던 보양식 행사를 5월로 최초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2배 정도 매출이 지금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각종 할인 행사 같은 이른바 무더위 보양식 마케팅을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 달 이상 앞당겨 시작하는 등 일찍 찾아온 성수기 공략에 나섰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임금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이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3년 동안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장재영 씨. 장 씨가 하는 일은 타이어 하역 작업으로 원청업체 정규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하지만 노동 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일하던 데가 하루에 한 1,800개 정도를 내리니까 정규직 분들은 하차를 잘 안 하십니다. 나쁜 기사분들이 다 하십니다. 정규직의 한 3배 정도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근무했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은 180만 원 정도.
상여금 등을 합쳐도 연봉이 3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바로 옆라인 원청업체 정규직원 연봉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옆라인에 그분은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21라인 같은 경우에 거의 억대라고 보시면 돼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장 씨 같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1,424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3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회사에 따졌지만 돌아온 건 무급 자택 대기 처분이었습니다. 비정규직들은 니들 아니라도 얼마든지 일할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취급을 하는 거죠.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고용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실제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란 형태에만 집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주거급여조사원인 김모 씨. 집을 대여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관심 있으세요?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생각에 일에 보람을 느끼지만 2년 기간제여서 불안한 직장 생활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6개월씩 2년 근무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고용이 제일 불안한 거고요. 막상 하려고 하면 이제 끝나니까. LH는 김 씨와 같은 비정규직과 파견 용역직 약 1,000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시작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움직임은 최근 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약 5천여 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은행들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관건은 정규직 전환이 근로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민간 부분에선 비용 문제 때문에 직접 고용보단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자리는 장기간 안정되지만 급여와 복지 등 근로 여건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가 100% 출연한다고 생각하고요. 일정한 규모로 해서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크기나 일정한 자립성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규직 전환이 자칫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막느냐도 숙제입니다. 네, 송욱 기자, 이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논란도 있죠. 먼저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서 회사 측과 노동계 입장이 좀 다르죠. 네, 그 비정규직은 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를 통칭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네. 재계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요. 32.8% 즉 셋 중 한 명 또는 그 이하가 비정규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53.4%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포인트 약 500만 명이 차이가 난 셈입니다. 네, 차이가 크네요. 그럼 비정규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500만 명의 근무 형태는 어떤 건가요? 네, 그 여러 가지 근무 형태가 있는데 이제 그 재계와 노동계의 서로 입장이 좀 다릅니다. 우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재계는 정규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노동계는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과 복지 같은 처우가 정규직에 한참 못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협력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인데요. 그 재계에는 협력업체 정규직 아니냐.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동계는 그 원청에 가서 일하는 자기 소속이 아닌 원청에 가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정규직화하려면 역시 재원 문제가 가장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는 5년간 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공공기관의 한 3분의 2가 지금 적자 상태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나 증세를 통한 재원 투입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이 일정 비율을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요. 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군이 IS의 경제 수도로 불려온 모술 탈환을 눈앞에 뒀습니다. 미국은 IS를 근거지에서 몰아내는 걸 넘어 아예 전멸시키겠다며 전략 변화를 예고했는데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전투 현장에서 모술 주민이 목숨과 탈출에 나섭니다. 군인까지 나서서 아이를 안고 노인을 들쳐업고 총탄을 피해 달립니다. IS의 총구를 피해가지 못한 여성. 젖먹이 아기만 남긴 채 끝내 숨을 거둡니다. 모술에선 전투가 본격화된 지난 7개월 사이 8,000명의 주민이 죽거나 다쳤고 8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제 모술 탈환은 시간 문제입니다. IS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모술 서부 5% 구역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7,000명이었던 병력이 1,000명으로 줄자 여성까지 전투에 내몰고 있습니다. مشارف المنطقة القديمة من الجهة الشمالية وبهذا تكون المنطقة مطوقة بشكل كامل تمهيدا لاقتحام. IS는 자금줄 역할을 한 모술을 빼앗기면 큰 타격을 입고 고립됩니다. 미국은 여기서 쉬지 않고 더 강력히 몰아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IS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는 기존의 손모 전술에서 벗어나 근거지를 포위해 말살하는 전멸 전술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 대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위협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조차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 프로야구에선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외국인 타자들이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팀의 계륵에서 보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삼성의 러프와 기아의 버나디나, 롯데의 번즈는 5월 중순까지 국내 투수들의 다양한 변화구와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KT의 모넬처럼 퇴출 위기에 몰렸는데 2주 전부터 약속한 듯 함께 살아났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나란히 4개씩의 홈런에 4할대 출루율, 7할대 장타율의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러프와 버나디나는 애매한 공에 스윙하는 빈도를 줄였습니다. 삼진당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잘 칠 수 있는 공만 깐깐하게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진과 볼넷이 급증했지만 잘 맞은 타구도 늘어나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선구안이 문제였던 번즈는 정반대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초구나 2구에 적극적으로 스윙해 불리한 볼 카운트에 몰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습니다. I got a good thing rolling, and it's a matter of continuing that and finding that swing every day. And SK의 새 용병 로맥도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15일 이후 홈런 4개 이상을 친 7명 중 6명이 외국인 타자들입니다. 침묵하던 용병 타자들이 살아나며 투수들이 지배하던 그라운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 오늘 남부지방은 올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경남 밀양지방이 36.6도로 이 지역은 5월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폭염주의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내일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계절을 앞선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동안 깨끗하던 공기는 다시 조금 타개집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국내 오염물질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 지방은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한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남부 지방은 30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모레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건조함을 달래주긴 부족하겠습니다. 내졌습니다. 46살에 암살당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오늘이 그 케네디 대통령이 태어난 지 딱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두웠던 시기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줬던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며 미국에선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열릴 걸 기대하며 오늘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